예,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주관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온라인 진학 선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충청권 국립대학 중심으로 대전 이문고등학교의 바로 박광순 선생님께서 강의를 맡으시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교 내에서도 이 충청권 국립대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꼭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 진로 진학 선택에 있어서 꼭 좋은 성적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 인문고등학교 교사 박광순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선생님께서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릴 부분은 충청권 국립대학 지원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강의보다도 관심도가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간단하게 학령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잠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4년제 대학교가 이제 약 196개 정도가 이제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수는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학년도 입학 정원 4년제가 약 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전문대가 20만 명 정도가 돼서 총 54만 7천 명의 신입생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보시듯이 지금 현재 고3의 수는 44만 5천 명 정도의 수험생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쉬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상위권 대학들은 위에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학령 인구의 감소와는 별 커다란 차이의 체감 온도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은 갈수록 인기가 조금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학령 인구, 수험생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의 경쟁력과 신입생의 모집 관계가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대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수한 신입생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하는 대학들, 또 신입생을 지역 단위에서 모집하는 대학들, 학생을 충원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학생을 선발도 모집도 또 충원도 추가도 다 못하는 대학들이 바로 이것이 2019학년도서부터 발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지방 국립대학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5개 지방에 저희 충청권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대와 그다음에 상위 5위 안에 드는 등록금이 높은 대학을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의 5개 국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약 43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약 9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지방 국립대의 장점은 값싼 등록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대의 절반 수준으로 등록금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또 보시면 해당 지역 최고의 종합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의 인지도와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만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지만 수많은 대기업들의 박람회 같은 것들이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가 되고 있고 많은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에 없는 학과가 상당히 많은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고 평균 지방 거점 국립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 80개 이상의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 넓은 캠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지방 할당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 국립대학의 장점이라는 것은
대학 자체의 압도적인 인프라와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인데요. 충청권만 해도 약 51개의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의무 채용 비율이 점점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넘어서 취업까지 고민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 과감하게 한 번쯤은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진학을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업에 대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5개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 정원 내 모집 인원 현황을 한번 전국과 서울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전국 대학에서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반면에 서울 15개 대학이 가장 많은 전형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화면에 보시듯이 충남대라던가 충남대, 그다음에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의 비율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한국기술교육대는 학생부 종합이 있고요. 또 특이하게 논술 전형이 유일하게 실시가 되고 있는 국립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3년 단위로 해서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소폭 감소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이 늘었고요. 정시 위주 전형이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2학년도로 또 가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 소폭 상승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소폭 상승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개 대학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 전략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중요한 것은 각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입학 성적 자료와 전형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서는 많은 중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충원률을 중심으로 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말미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적절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남대학교 2021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보신다면은 먼저 1단계와 2단계에서의 서류평가 점수가 이제 200점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점으로 높아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점수는 거의 작년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명의 평가관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편의상 100점 100점에서 200점으로 이러한 전형 요소를 변경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의 모집 단위에서의 보시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 과학교과 70단위 이상 이수자만 지원 가능하도록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첨가를 해 놨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넣은 이유는 개정교육 과정하에서 좀 더 자연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 과목에 많은 이수를 하기를 원하는 대학 측의 어떤 의도가 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특징은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서 보시면 2020학년도에서는 지원 자격에 20년 이상의 부사관과 준사관 자녀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자, 이것이 역차별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0년 이상의 직업군인으로 그 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교,
의 자녀까지도 이러한 기회 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실시가 되는 수시 모집의 전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종합과 교과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특이한 점은 충남대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의과대학과 수의대, 간호대, 사범대에서만 최저가 적용이 되고요. 그 외의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학생의 전형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점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막강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2020학년도에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 통과율을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자,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의 단과대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통과율을 펼쳐놨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 전형은 보시다시피 35.7%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있었고요.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32.1%로 약간 일반 전형보다도 더 충족률이 낮아져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과대학에서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하는 인문계열 단과대학과 수학, 영어, 탐구를 반영하는 자연계열의 단과대학의 수능 최저 통과율을 보시면 각각 41.3과 39.6%로 해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약간 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좀 더 어렵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농업생명과학대학,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등 학생들의 약간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에 있어서 수능 최저 통과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능 최저 기준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낮게 수능 최저 통과율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과대학별 일반 전형 수능 최저 충족에 따른 인원 현황을 잠시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모집 인원이고요. 빨강색의 이러한 높게 나타난 부분들이 지원자 현황, 그 다음 끝에 나타나 있는 주황색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 지원자 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시 이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맨 파란색 쪽에 나타나 있는 것이 단과대학별로 최초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강색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 수능 최저 충족에 따른 경쟁률을 다시 환산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아까 전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에서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40%를 거의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경쟁률이 꽤 높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충족을 접목시키는 순간 최저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서의 일반 전형에서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 최초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등록 여부에 따라서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즉 충원 모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충원 인원에 따른 경쟁률의 변화를 다시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맨 앞에 있는 것들은 최초 경쟁률, 두 번째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수능 최저에 따른 실질 경쟁률, 마지막 주황색은 수능 최저 충족과 최종 충원에 따른 실질 경쟁률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나타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다양한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던 이러한 교과 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주황색을 보시면
굉장히 낮게 경쟁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전공학부, 뭐 자연과학대, 인문대, 뭐 수의과대 다 비슷하게 수능 최저만 통과가 된다면 한 번쯤은 최종 합격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수능 최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일반 전형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지역 인재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 충족 인원에 따른 경쟁률을 보시면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격하게 절반 이하로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충족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을 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또다시 충원 인원에 따른 경쟁률을 또 한 번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9대 1이었던 경쟁률이 뭐 2.5대 1로 떨어지고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7대 1의 경쟁률이었다가 0.83대 1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수능 최저만 맞췄을 경우에는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지난해의 입시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범대학입니다. 올해 국어교육, 영어교육, 그 다음에 교육학과의 모습을 보시면 경쟁률들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 인원이 각각 모집 인원이 1명, 3명, 2명으로 나타났었는데 최종 등록 인원을 보시면 영어 교육은 2명, 교육학과는 1명도 최종 등록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충원 합격입니다. 자, 1차에서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 2명의 모집 인원이 있었고요. 지원 인원은 45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등록 인원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1차에서 최초 합격했던 2명이 모두 다른 데로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충원에서 2명을 추가 합격을 시켰지만 이 2명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충원 합격자를 발표했어야 되는데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교육학과는 1명도 등록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올해의 입시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19학년도 결과에서도 보시면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2명 중에 1명만 최종 등록을 했고 나머지 충원에서도 역시나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범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 영어, 탐구학 9등급입니다. 바로 6월 모평, 9월 모평까지는 자신 있게 이것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또는 비슷하게 다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텐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이러한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충족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충남대학교 프리즘 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충원 인원에 따른 경쟁률의 변화를 잠시 보시면 이제 밑에 도표를 보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충원 인원에 따른 경쟁률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원 인원에 따른 경쟁률을 보시면 간호대학 같은 게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공업계열의 사범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수가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뭐 의예과라던가 수의예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에서도 단과대학별 경쟁률의 변화를 보시면 실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북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의예과에서요,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작년까지는 20%의 인적성 면접이 반영이 됐었는데, 자 올해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바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의예과에서도 인적성 면접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100으로 일괄 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러한 특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의 수시 모집 전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은 1과 2 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1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면접이 20점, 즉 33.3%가 반영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2를 보시면 자 일괄 합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자기소개서의 제출이 수능 이후에 제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 이후에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이 면접 쪽에서 결과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수능 최저의 이 충족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그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2 전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 충남대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탐구,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 탐구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충북대 같은 경우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를 모두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3개 상위 3개 합을 가지고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면 되는데요. 더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이 최저 등급이 충남대보다는 -1 정도가 좀 더 약화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향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포기에 있어서는 충남대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통과율은 당연히 충남대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학년도 전형별 수능 최저 충족 인원에 따른 전형별 인원 및 경쟁률의 변화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 2, 교과, 지역인재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2에서는 여기서 보시듯이 최저 통과율이 73%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는 55, 지역인재는 48%의 수능 충족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대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감소는 많이 했지만 충남대만큼의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 충족에 따른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16.2대 1에서 8.4대 1, 9대 1에서 한 5대 1 정도식으로 해서 절반 정도까지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 최저 충족 인원에 따른 경쟁률의 변화를 이제 최종 추합 실질 경쟁률까지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률의 최저 충족 실질 경쟁률에 따라서는 절반 정도가 경쟁률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최종 추합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 경쟁률은 거의 33%까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충북대에 있어서도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하고 충원 번호만 받게 된다면 합격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요즘에 볼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거는 충북대학교 간담회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 2 전형 사정 대상자에 따른 변화를 잠깐 보시면 학생부 종합 2에서의 지원 인원은 총 2,918명이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모집 인원은 그에 비해서 180명 정도를 모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보시듯이 자소서를 미입력한 학생들이 620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2에서의 자소서 입력은 수능 이후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620이라는 숫자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능이 너무 높게 나왔다던가 반대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입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4라는 숫자입니다. 바로 이 4는 자기소개서의 금지사항을 어겼던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를 하고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학생들이 금지사항 기록에 의해서 탈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자, 다음으로는 공주대학교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이제 특이한 사항은 농어촌 학생 전형과 특성화고 졸업자에서 면접이 30%가 있던 것들이 서류평가 100으로 일괄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반영 영역과 등급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을 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 탐구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모두가 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의 과목을 열어놓고 그중에 상위 3개 영역을 반영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동이 있었고요. 더 좋은 것은 보시듯이 이러한 8, 9, 11, 12의 이러한 수능 최저 등급들이 옆에서 보시면 대체로 -1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소폭 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의 지원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의 간단한 전형 요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주대에서는 바로 면접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커다란 변화 요인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접의 반영 비율을 보시면 30%, 20%, 10%에서 반영 비율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점수를 보시면 220, 128, 10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점수에서 실질 반영률까지 가는 점수 차가 최대 90에서 78점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1단계 서류 점수에서는 굉장히 조밀한 점수 분포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밀조밀했던 그 점수를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면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주대학교에서의 종합과 그다음에 사범대학에서의 교과에서의 면접에서는 면접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역전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주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열어놨고 그중에 상위 3개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하면 됩니다. 올해 일반 및 지역 인재 전형 수능 최저 충족에 따른 인원 및 경쟁률 현황을 보시면 다 일반 전형이고요. 간호학과만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 현황을 보시면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을 보시면 이 정도의 인원들이 충족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퍼센테이지로 해서 확장을 해서 보시면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66%, 산업과학대학은 72%, 가장 낮게 나온 곳이 인문사회과학대학이 44%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7.6%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초 경쟁률에서 수능 최저 경쟁률, 수능 최저 충족 인원에 따른 경쟁률을 따지게 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 충족 실질 경쟁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 가까이가 하락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대에서도 수능 최저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 및 충원 인원에 따른 경쟁률 현황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 왼쪽은 보시는 화면의 왼쪽은 인원이고요. 그것을 이제 충원 인원에 따라서 등급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0.24%였던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저 충족 실질 경쟁률이 6.76 그리고 최종 추합까지 가게 되면 2.84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단과 대학에서 종합을 했기 때문에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러한 폭이 굉장히 큰 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계를 낸 표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세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하고 추가 번호를 받게 되면은 이 실질적인 최종 경쟁률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 아까 충남대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모두가 다 수능 최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과 여부에 따라서 합격에 대한 당락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한밭대학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밭대학교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을 보시면 우선 학석사 통합 과정이 전년도까지는 학생부 100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으로 해서 단계별로 전형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도 국어, 영어, 수학 교과별 5과목, 사회와 과학 중 3과목 중에 3과목을 선택해서 총 18과목이 반영되던 거에서 이제는 전 과목으로 바뀌어졌다는 게 가장 큰 주요 변경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것은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석사 과정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바로 이런 단계별 서류 100의 종합 전형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도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등급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파란색은 2019학년도의 합격자 내신 등급의 최초 합격 70% 컷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합격자 최종 합격자의 70% 컷의 내신 등급입니다. 즉 100명 모집에 70등 한 학생들의 최초 합격 점수와 최종 등록한 학생의 70등의 점수를 놨는데요. 2019와 2020을 비교해 보시면 보편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는, 즉 여기서는 숫자는 떨어졌지만 내신 등급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폭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설명을 드렸던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와는 달리 한밭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전면 폐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에서 조금 걸러졌던 다양한 학생들을 오직 내신 등급을 가지고 선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보시듯이 내신 등급이 소폭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창의융합과학처럼 경쟁률이 대폭 증가한 곳은 여기 보시듯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조금 큰 폭 하락한 학과를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내신 등급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영어 5등급 이내에다가 수학, 가형, 국어합 10, 나형으로 봤을 때는 9등급이라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유무가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고 창의융합학과와 같이 여기 경쟁률이 급격히 하락한 학과에 국한된 이러한 이상적인 내용을 제외하고서는 내신이 소폭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대학에 적용을 해서 보면은 그만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내신 등급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단위별의 성적 현황을 보시면 전체 평균 등급은 3.88이 나옵니다. 편차점입니다. 그래서 전체 설비공학과 4.61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높게 형성된 것이 공공행정학과가 2.96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등급의 등급이 형성이 됨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밭대의 2018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의 학생부 교과 전형 예비 후보 현황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이 노란색 표가 2020학년도 예비 후보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최근에 근래에 올수록 충원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밭대에 지원하실 때에는 과거에 충원율이 얼마나 되고 경쟁률까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신다면 좀 더 지원 전략에 있어서의 좀 더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이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 것이 한밭대학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코리아텍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설명을 드리는 5개의 국립대 중에 유일하게 논술 전형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리아텍 일반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일괄합산 논술 60%에서 올해는 70%로 조금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논술이 작년에 비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세계 합 10이라는 것은 같지만 반영하는 교과목에서 보면 작년까지는 공학계열, 즉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영어가 필수였고 국어와 탐구 중에 하나가 선택이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의 공학계열에서는 수학만이 필수고 국어, 영어, 탐구에서 선택 2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학생부의 반영학기입니다. 졸업자,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해당 사항이 물론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됐던 것이 올해는 3학년 1학기까지 축소가 됩니다. 그 이유를 입학처에 직접 여쭤봤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3학년 2학기의 성적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의미 있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을 하고 졸업 예정자는 여전히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요 변경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전형 요약에서 보시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없고요. 논술에서도 수능 최저는 나타나 있지 않고 교과 전형에 대해서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권 국립대 중에 유일하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더더욱 특이한 점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에 대한 부담감은 갖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충원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논술 전형 코리아텍 일반 전형의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충족에 따른 인원 및 경쟁률 변화를 보시면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지원 인원, 그다음 수능 최저 충족 인원들을 표시를 해 놔봤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최저 충족에 따른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은 절반 수준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한국기술교육대에 있어서도 수능 최저 기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러한 의견을 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형별 충원 현황을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코리아텍 일반 전형이 굉장히 충원율이 저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낮다고. 자, 보시면은
지역 인재라던가 학생부 교과 창의 인재 같은 경우에는 73에서 106%까지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10명 모집이면은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한 11명 정도의 충원 인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코리아텍 일반의 평균 충원율을 보시면 22.4%입니다. 즉 10명 뽑으면 번호가 2번 정도를 받아야 충원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어쨌든 논술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라는 거. 그만큼 여기에 몰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과 충원 인원에 따른 경쟁률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 요 위치를 해서 보시면 모집 인원과 최초 경쟁률이고요. 최저 충족 경쟁률, 그다음에 최종 추합에 따른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실 때도 보시면 2대 1의 초반이나 1대 1대 8 정도의 그러한 최종 추합 실질 경쟁률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기대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라고 또다시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거는 잠시 후에 이따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설명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설정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것을 통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러한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정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보시면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기술교육대 모두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거기에서 보시면 다 면접과 면접, 그다음 면접, 한밭대만 면접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시면 충북대와 그다음에 공주대, 한밭대, 한기대 모두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 2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고 충남대 같은 경우에 프리즘 인재 전형에서는 단과 대학별로 의과대학, 수의대, 간호대, 그다음에 사범대 정도에서만 수능 최저가 기준이 걸려 있고요. 나머지 프리즘 인재에서는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답답해합니다. 과연 국립대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깜깜하다.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러한 6개 대학 입학처에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분석해서 대입전형 표준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 보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평가에 직접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4가지의 커다란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역량들을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 요소들이 비단 이 6개의 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 충남대 같은 경우에서의 평가 기준을 보시면 크게는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구성 요소를 보시면 아까 6개 대학의 대입전형 표준화 방안과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라던가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휘만 다를 뿐이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기준은 구성 요소는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충북대입니다. 충북대에 있어서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보고 있지만 보시면은 평가 요소를 보시면 아까 이 4개의 요소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더 재미있는 것은 배점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충북대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주대도 세 개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밭대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에서도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해당 대학의 입학처에 접속을 하셔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던가 또는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지도를 하다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의 지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원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국립대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통과율도 굉장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신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담감,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 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바로 2017년 경희대에서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관련 교과 성적이고요. 세 번째가 학생부 교과 활동이라는 겁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심은 바로 수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업에서는 가장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성적이고요.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학생부 교과인데 이것들을 간과한 채 그냥 편의적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깜깜이 전형이다라는 오명을 씌우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의 대학 입학 전형에서 어느 항목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해서 조사했던 내용들입니다. 교수 설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교수들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요 과목 성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래도 전공 적합성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지만 학업 역량 쪽에서의 요소들이 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또는 나의 위치값을 굉장히 알고 싶어합니다.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나의 역량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또 학생부 종합전형도 당연히 성적선으로 뽑겠지. 그런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프리즘 인재 전형만 하나를 조금 그래프로 좀 그려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진학지도협의회의 55만 건의 데이터 중에 충남대에 해당되는 프리즘 인재 전형의 합불 표본을 가지고 수험 도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보시는 빨강색들이 합격자들의 분포도고요. 파랑색이 합격하지 못한 불합격 학생들의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요 끝에 보이는 게 최고로 높은 등급의 아이, 가장 좋은 등급의 아이고요. 각각 분포에 대한 점이 있고 X는 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보시든 이런 데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내신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적이 이 아이들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보다도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 무턱대고 지원하기보다는 그 대학의 그 전형의 그 모집 단위에 어떤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분포도를 보고 있는지를 조금 아신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쪽에 이 밑에 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학업 역량 쪽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어필하면 어느 정도의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아이들보다 학업 역량이 뒤처진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이런 학생들보다는 뒤처지지만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등의 다양한 서류 쪽에서 강점을 보인다면 이러한 핸디캡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나의 상대적인 위치값을 알고 그 위치값에서 나의 서류가 얼마만큼 보완이 되고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신 다음에 종합전형을 지원해야지만 합격할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리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자료는 올해 충남대학교의 인문대학이었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 이거는 이제 사회과학대입니다. 뭐 문헌정보, 사회복지, 사회학, 언론정보, 정치외교, 행정학 이런 형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생명과학대입니다. 농업생명과학대에서 보시면은 농업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쪽에서 어필이 됐느냐에 따라서 합불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 수의학과, 의학과인데 굉장히 이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쪽에 내신 부모도에서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간호도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밑에 쪽에 보시면은 오히려 좋았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 그 다음에 다양한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또 학업 역량에서의 다양한 내용들에 있어서 어필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시스템과학대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분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신 건 과연 이러한 분포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학교의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할 때 볼 수 있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나오는 합불 데이터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급 단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교육기관, 네, 유니브와 같은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분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쉽게 보고자 하실 때에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합불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찍어서 보시면은 이러한 충남대를 제가 찍어서 하나를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간호학과 일반 전형의 합불에 대한 아이들의 성적이 분포가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렬을 해서 나의 학업 역량과 비추었을 때 내가 전년도 아이들의 역량과 비추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치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학종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바로 이 학종 정보에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해서 하게 되면은 총점까지 매겨주고 약점과 강점까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어떠한 점에서 내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적절성에 대해서도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학교의 환경이 어떠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지원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온 우리 학교의 전반적인 전형 결과들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서 지원 여부와 나의 위치값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해 드렸던 각 대학별 수시 전형 결과를 통해서 나의 장단점과 그 다음에 나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나의 위치를 좀 더 세분화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경쟁률입니다. 올해 경쟁률이 낮았다고 작년에 낮았다고 올해까지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대학교의 3년간의 경쟁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단과대별로 모집 단위별로 경쟁률을 보시면 굉장히 뭐 이런 경우에는 계속 상승하는 학교도 있고요, 과도 있고요. 굉장히 들쑥날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를 갖고서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연간의 경쟁률 현황을 분석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함께 지원을 하셔야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률 보시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폭이 들쑥날쑥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러한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가 높았다면 올해도 더 높아지면 어쩌지라는 그러한 조바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꺼려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기간에는 실시간 경쟁률을 수시로 확인하신 다음에 3개년의 경쟁률을 보시면서 올해의 경쟁률을 예측하면서 지원하는 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러한 가이드북이라던가 학과 소개서들을 반드시 보시고 전형 안내와 또는 이러한 동영상 설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그에 따른 나의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염두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지역 국립대에 대한 변경 현황을 보시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2외국인 특별 전형에 대해서 보시면은 비대면의 면접이다 또는 뭐 온라인 화상으로 면접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예년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래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앞으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편집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5개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응시율을 잠시 보시면 응시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능 접수는 계속 이렇게 늘었는데 근데 응시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올해 2021학년도에서도 떨어질 확률은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문제점은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충족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험생의 수도 급감했습니다. 응시율도 떨어집니다. 그럼 이중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능 최저 기준만 맞출 수 있다면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된 전형에 있어서는 커다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시 원서를 쓰는 그 동안에서도 공부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왔고 참고로 이 자료는 정광재 선생님의 자료를 좀 잠시 인용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학생부 전형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답답한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준비를 못했다. 그럼 대학에서는 좀 더 완화하지 않을까. 근데 대학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의 준비는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와 똑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평상시와 똑같이 열심히 해두는 것이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국립대에 대한 간단한 전형 소개와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권 주요 국립대학교 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대전 이문고등학교 박강순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나만 질문을 하다 보면은 우리 그 아이들이
많은 관심사가 이제 대전 충청권 대학에 있는 국립대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 내용에서 선생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서울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이지만 지역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강조했던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라고 이렇게 강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고3 아이들이, 더군다나 대전 지역 고3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지원 전략을 가지고 수능 날까지 노력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조언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일반고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 일반고 선생님이시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학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고 또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6장의 원서 중에 하나는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모평에서의 그러한 성적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했고 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할 거면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희망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분위기에 굉장히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모의고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굉장히 잘 나오고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계속해서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약점을 잡아내고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서 정시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조금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 분석을 좀 지금부터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충청권 국립대학교 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대전 이문고등학교 박광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대전교육청 주관 고3 학생 학부모 대상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온라인 진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고3 학생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고3 학생들의 진로 진학 지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전년도 면접 합격 사례집을 배포할 뿐만 아니라 수시 지원 전략집이라고 하는 두 종의 책자를 학생들한테 배부를 통해서 진로 진학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온라인 진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